만약에 말이죠.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막 고도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하는 7살, 8살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면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할까요? 음, 보통은 코딩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 태블릿 PC 같은 걸 활용해서 최첨단 디지털 교육을 막 늘려야 되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마스터 플랜은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오히려 스크린을 치우고 종이책 읽는 시간을 늘리고 또 아이들을 당장 운동장으로 내보내서 신체 활동을 막 하게 만들라는 거죠. 아니, 얼핏 들으면 이거 약간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가 싶으실 텐데요. 겉으로만 보면 확실히 그 디지털 시대에 웬 아날로그 타령이냐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 결정의 기저에는 인간의 뇌가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고도로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필요한 기초 체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바로 딥다이브에서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치열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편 발췌본입니다. 총론 해설 이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막 팩팩한 공문서나 딱딱한 행정 용어들 떠오르시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사실. 네, 근데 이 문서의 껍질을 딱 한 꺼풀만 벗겨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미래 세대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찰이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현재 학부모님이시든 아니면 뭐 교육계 종사자시든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미래 사회가 도대체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궁금한 호기심 많은 분이시든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진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는 말 자체인데요. 네. 이 단어의 개념이 과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 문서가 왜 단순히 뭐 과목 이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 1954년에 고시된 1차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이 막 나오더라고요. 당시 법령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정의를 해놨던데요. 맞아요. 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몇 시간 가르칠지 그냥 쭉 적어놓은 리스트에 불과했던 거죠. 약간 식당 메뉴판 같은 거네요. 우리 학교에서는 국어 제공하고요. 수학 제공하고 사회도 팝니다.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거잖아요. 아, 메뉴판 비유 아주 딱 컸네요. 과거의 국가는 그 메뉴판을 아주 상세하게 막 레시피까지 다 짜서 전국 모든 학교에 똑같이 내려보냈어요. 네네. 그리고 교사들은 그냥 그 레시피대로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학생이라는 손님한테 배식하는 조리사 역할에 머물렀던 거죠. 아, 주어진 대로면 요리하는 조리사요. 네, 근데 오늘날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경험의 총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오, 경험의 총체.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벽에 붙은 메뉴판이 아니라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느끼는 공간의 온도라던가 종업원 서비스, 뭐 배경에 흐르는 음악 이런 것까지 싹 다 포함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식사를 다 마치고 문을 나설 때 그 포만감과 만족감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종합적인 다이닝 경험 전체를 의미하게 된 겁니다. 와, 다이닝 경험이요. 확 와닿네요. 근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사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경험이라는 건 사실 학생이 처한 지역이나 환경, 또 개인 특성에 따라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서울 학생 다르고 제주도 학생 다르고. 그래서 그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별 학교와 교사한테 대폭 분권화를 시켜버렸어요. 아, 권한을 아예 아래로 내려줬군요. 네, 국가는 기본적인 위생 기준이나 영양소 가이드라인만 딱 주고
나머지는 니네 동네 지역 특산물 활용해서 어떤 요리를 어떤 분위기에서 대접할지 니네 학교가 직접 결정해라 인 거죠. 아니, 저기 잠깐만요. 권한을 준다는 건 뭐 듣기에는 참 좋은데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부담 아닐까요? 엄청나죠. 예전에는 진짜 그냥 내려오는 레시피대로 요리만 뚝딱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 식당 인테리어부터 서비스 동선 기획까지 다 교사가 기획하라는 뜻이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부담감은 진짜 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이 과거의 그 수동적인 실행자에서 이제는 학생들한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직조해내는 설계자, 디자이너로 완전히 격상되었으니까요. 디자이너라 뭔가 되게 멋있긴 한데 확실히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교사는 이제 징도만 쫙 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이나 관심사, 우리 동네 환경을 다 분석해서 거기에 딱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는 전문가가 된 거죠. 실행자에서 설계자로의 진화.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이 문서의 배경을 파고들어 보고 싶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사실 교육부 정책 바뀔 때마다 뭐 미래사회 대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진짜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매번 등장하잖아요. 아, 그렇죠. 단골 멘트죠. 이번 개정교육과정 역시 명분은 되게 거창하던데 솔직히 과거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대체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달랐기에 국가가 기존판을 완전 다 엎어버리고 교사 역할까지 싹 바꿨어야만 했나요? 약간 상투적인 핑계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문서에 명시된 그 변화의 촉매제들을 쫙 연결해 보면요. 과거와는 진짜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생존의 위협이 깔려 있습니다. 아, 생존의 위협이요? 네, 크게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터진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2016년 알파고 충격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대전환, 즉 인공지능의 일상화입니다. 와, 알파고. 그때 진짜 충격이었죠. 네,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빨리 정답 찾는 능력은 이제 완전히 기계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맞아요. 우리가 기계랑 막 암기력 대결을 하는 건 스마트폰 놔두고 주판을 튕기면서 암산 대결하는 거랑 똑같이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촉매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앞당긴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아하, 환경 문제? 이건 더 이상 옛날 도덕교과서에 나오던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런 캠페인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의 즉각적인 생존 과제가 돼버렸거든요. 그건 진짜 피부로 느껴져요. 막 여름에 비 미친 듯이 오고 폭염 오고. 그리고 세 번째이자 사실 한국 사회에 가장 뼈아프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급감입니다. 인구 감소요? 근데 학생 수가 줄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학교 규모나 교실 수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교육과정 내용까지 싹 바꿔야 할 일인가 싶어서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교육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목적이 바뀐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 해 100만 명씩 막 피어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육은 일종의 거대한 필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다 똑같은 시험 봐서 줄 세우는 거요. 네, 똑같은 시험으로 우수한 상위 10%를 딱 골라내서 산업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국가가 막 잘 굴러갔죠. 솔직히 나머지 90%가 도태되는 건 국가 차원에선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대체할 사람이 넘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 해에 20만 명 남짓 태어납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교실에서 도태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국가 전체를 유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교실이 약간 소수 정예를 발굴해내는 혹독한 체력장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단 한 명도 배에 구멍이 나서 빠지게 놔둘 수 없는 그런 구명보트가 된 거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개별 맞춤형 교육이나 다양한 경험 제공이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고요. 아,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이 문서에서 계속 OECD의 미래학습의 틀 2030이라는 걸 인용하면서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으로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개념을 막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학습자 주도성, 그 러너 에이전시라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 주도성 없이는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거대한 위기를 절대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저기요, 주도성이라는 단어 솔직히 교육계에서 너무 뻔하게 흔히 쓰는 유행어처럼 들리거든요. 막 학부모님들이 흔히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참 잘해요 할 때 쓰는 그 혼자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 얌전히 푸는 능력?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이 문서에서 정의하는 에이전시, 즉 주도성은 그냥 외부 세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헐쭉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인공지능이 막 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후변화가 내 일상을 흔들어 놓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휩쓸려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고 그 행동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아주 총체적인 행위 능력을 뜻합니다. 와,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수학 문제 빨리 푸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거친 세상이랑 막 부딪히면서 스스로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실전 근육에 가깝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전 근육이죠. 복잡하죠. 솔직히 이걸 뭐 정책 입안자 몇 명이 책상에 모여 앉아서 자, 앞으로 전국학교는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 한계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프로세스요? 네, 문서 읽어보시면 유독 막 협력적 거버넌스 이런 단어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문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막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아주 핵심적인 문제죠. 이거 약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캐리어에 짐 싸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딱 맞지 않나요? 오, 짐 싸는 과정이요? 네, 막 아빠는 등산화 꼭 챙겨야 한다고 하고 엄마는 수영복 넣으라 그러고 애들은 장난감 무조건 다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해 보이죠? 교육도 마찬가지로 막 사회 각계각층에서 야 환경 문제 심각하니까 생태 교육 넣어라. 코딩 중요하니까 코딩 교육 넣어라. 막 경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다 가르쳐라. 요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집어넣다 보면 결국 교육 과정이라는 캐리어가 빵 하고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와, 정확해요. 그 캐리어가 터져버리는 현상을 학계에서는 교육과정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아, 전문 용어로 과부하. 네, 아이들의 시간이나 인지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적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해버리면요. 결국 교실에서는 깊이 있는 배움은 실종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진도 빼기에 급급해지거든요. 막 이것저것 쑤셔 넣느라 바쁘기만 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가방 터지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최초로 도입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대국민 온라인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거예요.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싹 다 수렴하는 장치죠. 아니 국민 참여요. 저는 반대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 국민한테 자 캐리어에 넣고 싶은 거 다 말해보세요 하면 리스트가 막 수만 개로 늘어나서 가방이 더 빨리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거 다 적어내라 하는 단순한 건의함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국민참여단이 치열하게 수기 토론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현장 네트워크 돌리고 하면서 아주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이 바로 협상과 범주화였어요. 범주화요? 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는 환경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어달라. IT 업계는 코딩 과목을 무조건 신설에다가 막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독립교과로 만들면 물리적으로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하죠. 그렇죠. 애들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럼 그 넘쳐나는 요구들을 도대체 어떻게 압축한 겁니까?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여행 가방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볼게요. 우리 캐리어에 짐 많을 때 막 쑤셔 넣는 대신에 압축 파우치 같은 거 쓰잖아요. 아 여행용 파우치 종류별로 묶어주는 거? 네네.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서 부피 확 줄이잖아요. 이 총론 문서도 상충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막 메뉴판처럼 늘어놓는 걸 피하고요.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딱 묶어내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위 개념으로 묶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이번 개정의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저 그 문구 읽으면서 속으로 약간 쿠웃음 쳤거든요.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 이거 무슨 공공기관 문서에 항상 등장하는 전형적인 홍보용 멘트 같잖아요. 좋은 말은 그냥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 압축 파우치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냥 예쁜 말이 아니에요. 개별 과목을 자꾸 늘리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을 가르칠 때 그 수업반에서 기후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거나 알고리즘의 윤리 문제를 토론하게 만드는 식이죠. 아, 별도 과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과목 안에다 녹여낸 거군요. 네, 기존 교과 안에 시대적 요구를 아주 유기적으로 직조해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서를 실제로 들여다보고 수업을 기획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이 그 끝없는 요구 리스트에 짓눌리지 않게 되죠. 가독성도 좋아지고 핵심 방향성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식의 영리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시적인 비전이나 막 짐을 압축하는 과정의 영리함은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실제 교실 풍경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네, 그 멋진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이 설계도가 당장 내일 아침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확 바뀌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기초 문해력과 신체 활동 시간을 대폭 강화한 거예요. 어떻게 강화했죠? 소스 자료를 보시면요.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한글 해득 교육을 확실하게 떼주기 위해서 국어 수학 시수를 기존보다 무려 34시간이나 팍 늘렸습니다. 오, 국어를 대폭 늘렸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좀 딱딱한 독립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요. 즐거운 생활 같은 통합교과랑 연계해서 아이들이 실내외에서 막 뒹굴고 노는 신체 활동 중심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뭐 알파고 쇼크다, 디지털 대전환이다, 미래사회 생존이 어쩌고 하면서 주도성이 필요하다고 막 강조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왜 가장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그 최첨단 에듀테크나 디지털 기기를 쥐어주는 대신에 오히려 연필 쥐고 한글 꼼꼼히 배우게 하고 흙먼지 마시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만든 겁니까? 얼핏 보면 아까 말한 비전이랑 이 1학년 교실 현실이랑 논리가 꽝 하고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전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오히려 세상이 고도로 디지털화될수록 가장 아날로그적인 기초 근육이 결국 나중에 생존의 성패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아날로그 기초 근육이요? 생각해보세요. 뭐 화려한 태블릿 PC 주고 코딩 기술 배우는 거 그거 솔직히 중고등학교 가서 배워도 금방 따라잡습니다. 기술은 금방 배우거든요. 하긴 요새 툴이 워낙 좋아서요. 근데 어릴 때 스마트폰 화면 속 파편화된 텍스트에만 너무 일찍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긴 글의 문맥을 이해하고 행간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그 깊은 문해력이 안 길러지잖아요. 문해력이 없으면 아예 지식 탐구 자체가 안 되니까요. 네, 스스로 지식을 파고들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 첫 단추조차 못 꿰는 겁니다. 기초 한글을 늘린 건 고도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공사인 셈이죠. 확실히 스마트폰 슈츠 영상에 찌들어서 문해력 기반조차 못 다지는 현상을 국가가 아주 심각한 위기로 인식했군요. 그럼 신체 놀이 시간 늘린 건 어떤가요? 놀이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노는 건 그냥 시간 때우는 오락이 아닙니다. 네네. 친구들이랑 규칙도 정해보고 그러다 싸우면 갈등 빚고 타협도 하고 또 직접 몸을 부대끼면서 겪는 신체적 상호작용이 총체거든요. 이건 모니터 화면 너머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우는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죠. 아까 에이전시 주도성 설명하실 때 그냥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연대하고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거대한 주도성의 씨앗이 언제 심어지느냐?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 튼튼한 한글 읽기 능력, 그리고 친구들과 규칙 지키며 땀 흘리는 신체 누리, 거기서 싹이 트고 발화를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화려한 최첨단 디지털 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기초공사를 제일 튼튼하게 다지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의 변화가 이렇게 작동한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 주도성이 싹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중고등학교로 가면요, 이제 주도성과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로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자유학기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1학년 때 무려 170시간에 달하던 걸 110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오, 줄였다고요? 자유시간을 왜 뺏은 거죠? 단순히 뺏은 게 아니고요. 1학년 때 주어지는 너무 긴 자유시간이 오히려 아이들 진로 탐색의 밀도를 확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10분 반영한 거예요. 차라리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고등학교 진학을 바로 코앞에 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걸 딱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다음 단계의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간의 배치를 엄청 전략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릴 때 마냥 방황할 시간은 좀 줄이고 진짜로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교차로 앞에 딱 섰을 때 지도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시간을 준 거네요. 와, 진짜 표현력이 대단하신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 딱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이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마치 대학생처럼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쫙 펼쳐집니다. 아, 내가 듣고 싶은 거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요? 네, 특히 이번 2022 개정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걸 완전 신설했어요. 단순히 국영수 암기하는 걸 넘어서 여러 학문을 막 융합하고 비판적으로 질문 던지는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거죠. 이야, 흐름이 쫙 보이네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운동장 놀이와 한글 읽기에서 뻗어나간 주도성의 뿌리가 중학교의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고등학교의 자기 주도적인 학점 설계로 쫙 만개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인 거네요. 네, 학교급별 변화가 아주 일관된 철학 아래 꿰어져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이 총론 해설이라는 빽빽한 문서는 그저 학교에서 교과목 시간 어떻게 쪼갤지 적어놓은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절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인구 감소, 디지털 혁명, 기후위기라는 진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서 우리 사회가 머리를 꽁꽁 맞대고 짜낸 일종의 치열한 생존 매뉴얼이자 우리 아이들이 이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쥐어주는 가장 튼튼한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서 안에 담긴 철학이나 설계 논리는 전문가가 보기에도 꽤 탄탄하고 훌륭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관건은 이 정교한 도면이 교실이라는 되게 복잡하고 펄떡이는 현실 현장에서 어떻게 진짜로 구현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마찰음이 생길지 우리 모두가 계속 감시하고 보완해 나가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방대한 정책 문서의 심층을 아주 재미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도발적이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아, 문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평가 방식과 관련된 모순점,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문서를 유심히 보면요. 이런 완벽한 맞춤형 그룹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AI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데이터로 막 누적해서 딱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에 우리 국가의 공교육 체계가 진정으로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속도에 딱 맞춘 완벽한 1:1 주도적 맞춤형 경험으로 진화한다면 네.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이 똑같은 날짜에 다 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오지선다형 시험지로 치르는 수능 같은 거대한 표준화 일제고사 평가 시스템이 과연 미래에도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랑 전국 단위로 한 줄 세우는 표준화된 평가는 사실 같은 하늘 안에서 공존하기가 힘든 개념이죠. 그렇죠. 아니, 교육과정은 완전히 저 앞 미래로 달려갔는데 정작 아이들을 평가하는 잣대나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모든 교육 혁신은 그냥 칠판 위에서 끝나는 쇼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나마 공정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획일적 평가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고 아예 새로운 룰을 쓰여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평가도 바뀌어야죠. 우리 사회가 조만간 아주 거대한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를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진짜 완벽한 맞춤형 평가의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잣대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까요? 당장 정답을 내리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네, 당장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곧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딜레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캐리어에 막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무작정 쑤셔 넣기보다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담는 그런 주도성을 발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